우리 몸 깊숙한 곳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혈관이 있다. 가슴부터 배 아래까지 길게 이어진 대동맥이 바로 그것이다. 그 혈관에 이상이 나타났다. 평소엔 그 어떤 증상도 없다가 어느 순간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 그러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시한폭탄처럼 터지고 만다. 혈관이 터지면 사망률은 95%. 대동맥류를 침묵의 암살자라 부르는 이유다. 급한 환자들이거든요. 지금 살리지 못하면 죽어요. 밤낮도 휴일도 반납한 채 한 생명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차세대 명의 심장혈관외과 송석원 교수. 살기 위해 심장을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수술이 시작됐다. 삶과 죽음. 그 끝을 알 수 없는 응급수술. 심장이 다시 뛴다. 환자는 생명을 건졌다. 새벽에 시작된 대동맥류 응급수술은 아침이 되어 끝이 났다. 심장혈관외과 송석원 교수. 그 밤 긴 수술을 마치고 바로 회진에 나섰다. 일단 저희가 내일 아침에 수술을 할 거예요. 어차피 환자분은 갑상선암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갑상선 외과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예요. 조금 더 이른까지 피우던 담배를 하루아침에 딱 끊게 됐다는 윤기봉 씨. 진단을 받던 날의 충격을 그는 아직도 잊을 수 없다. 하나는 이제 병명은 이제 그 갑상선 암이고,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대동맥, 쉽게 말하면 핏줄이 요 동맥이 몇 개 있으면 거기 튀어 올라오면 약한 부분이 튀어 올라오면 이게 곧 터지면 사망이라 바로 아주 위험한 그런 입장이라요. 붉게 튀어나온 목덜미가 이상하다는 친구의 말에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갑상선 암이었다. 그런데 검사 과정에서 또 다른 병이 발견됐다. 빨리 급하게 막 이야기를 하길래 아주 중대하게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선생님 나 지금 아픈 데 없습니다 교수님. 아픈 데 있어야 되는데 실감이 안 난다 이러니까 뭐라 합니까? 이거 터졌다 하면 바로 사망인데 그때는 망치로 얻어맞는 것보다 더 고통받는다 이거라. 굉장히 심하답니다. 터졌다면은. 암보다 더 무서운 병. 난생 처음 들어본 그 병의 이름은 대동맥류였다. 우리 몸의 혈관 중 가장 중요한 혈관인 동맥은 심장에서 각각의 모세혈관까지 인체의 각 부위에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중 대동맥은 동맥의 가장 큰 줄기로 인체의 고속도로라 할 수 있는데 횡격막을 기준으로 흉부대동맥과 복부대동맥으로 나뉜다. 대동맥은 심장 수축 시 압력을 버티기 위해 튼튼한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대동맥의 혈관벽이 약해지며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이때 혈관 지름이 평균보다 50% 이상 커지기 시작하면 대동맥류라 한다. 이처럼 혈관이 점점 늘어나는데도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대동맥이 혈압을 이기지 못하고 파열되기도 하고 내막이 찢어지는 박리가 나타나기도 한다. 흉부에서 복부까지 대동맥 어디에서든 파열과 박리가 나타날 수 있는데 파열될 경우에는 엄청난 혈액이 새어나가 짧은 시간 안에 급사하게 되는 무서운 병이다. 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윤기봉 씨는 묵묵히 받아들였다.
목을 만지면 무언가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동맥류라는 병은 도무지 믿기질 않았다. 오래전 받은 폐수술의 흉터도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터지면 죽는다는 병이 어떻게 증상조차 없는지 병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대동맥류는 파열 직전까지 가기 전까지는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동맥류를 미리 터지기 전에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해야 되는데 환자들이 그러시죠. 증상이 없는데 내가 왜 지금 치료를 해야 되냐. 그렇지만 저희들은 경험상 다 알거든요. 이 정도 되면 터지니까, 파열되니까 그 전에 안전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자는 거죠. 대동맥이 일단 파열되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터지고 나면 후회해도 소용없다. 때문에 발견된 것이 오히려 불행 중 다행. 두 교수가 함께 상의해 절개 부위를 결정한 다음 먼저 외과 교수의 집도로 갑상선암 제거 수술이 이루어졌다. 잠시 후 암덩어리가 몸 밖으로 떨어져 나왔다. 갑상선암 수술이 끝나자 심장혈관외과 송석원 교수가 수술대를 이어받았다. 그래. 오늘 수술에서는 인조혈관으로 혈관을 잇는 수술과 스텐트 도관을 넣어 혈관이 터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술이 함께 이루어진다. 갑상선암과 흉부 대동맥류를 동시에 앓고 있는 이 환자의 경우 쇄골 윗부분 약 4cm를 절개해 수술이 이루어진다. 먼저 갑상선암을 제거한 후 대동맥류가 발생한 대동맥궁 쪽으로 접근한다. 대동맥류가 크진 않지만 뾰족하게 튀어나와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이 부위에 스텐트 도관을 넣게 되는데 좌측 쇄골화 동맥을 막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좌측 경동맥과 쇄골화 동맥 사이를 인조혈관으로 이어주어 혈액의 흐름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후 대퇴동맥을 통해 가느다란 관을 넣어 스텐트 도관을 대동맥궁까지 밀어넣는다. 스텐트 도관을 정확한 자리에 위치시킨 후 펴준 다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시술이 끝나면 대퇴동맥으로 넣었던 관을 모두 제거한다. 이후 혈액은 스텐트 도관 안으로 흐르게 되어 대동맥 박리나 파열의 위험을 막을 수 있게 된다. 혈압 올려주시고요. 스텐트 도관을 시술할 때 혈관을 막으면 중풍이나 하반신 마비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 시술 전 반드시 우회술이 먼저 이루어진다. 우회술이 끝나고 나면 스텐트 도관 삽입술이 진행된다. 이 시술은 영상의학과 이광훈 교수와 함께한다. 스텐트 도관은 금속 그물망에 특수 재질을 더 씌워 만든 것으로 사타구니 쪽 대퇴동맥에 관을 넣어 그 길로 대동맥궁까지 밀어넣는다. 정확한 위치에 스텐트 도관을 고정시킨 후 펼치게 되는데 모든 과정은 영상으로 확인해가며 진행된다. 그렇다면 혈관이 확장되는 대동맥류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모든 치료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 부작용과 후유증을 몰고 올 수 있다. 70대 남성 환자가 응급실을 찾았다. 작년 3월 복부 대동맥류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여기가 좀 아프시네. 여기? 당시 다른 병원에서 스텐트 도관 삽입술을 받았다는 환자. 혈액이 새고 있었다. 여기가 지금 하얗게 피가 새는 부위예요. 여기가 새는 부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스텐트 도관의 실패. 응급 시술이 결정됐다. 오늘도 영상의학과 이광훈 교수가 함께한다. 기존에 받았던 스텐트 도관 삽입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시술을 해야 출혈을 막을 수 있는지 영상을 보며 두 교수가 상의해 나갔다. 요추동맥에서 혈액이 새어나오는 것이 확인됐다.
이 환자는 1년 전 복부 대동맥이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것을 발견해 바지 모양의 스텐트 도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1년 후 다시 복부 대동맥이 팽창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있던 유추동맥에서 복부 대동맥류 안의 공간으로 혈류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동맥류가 커지고 파열의 위험이 커진 상황. 1차적으로 코일을 이용해 혈액이 누출되는 곳을 막고 글루라는 물질을 이용해 혈류의 흐름을 막는 색전술이 이루어진다. 시술을 마치면 혈액이 새는 곳도 대동맥이 터질 위험도 사라지게 된다. 스텐트 도관 삽입술이든 인조혈관 치환술이든 어떤 치료법을 선택하든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치료법을 결정해야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고령 환자에서 또 다른 합병증이 이미 동반된 심장 질환이 있거나 뭐 당뇨가 있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폐질환이 있거나, 그래서 수술적 치료를 못 견디는 분들에게 우리가 스텐트 도관 삽입술을 해서 하고 나서 회복이 빠르면 이 환자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스텐트 도관에 장기 성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 있는 대동맥류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변화 추이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혈압 조절하고 식이 조절, 그리고 정기적인 외래 병원 내원에서 건강검진 이런 것들을 받으셔야 됩니다. 깨우친다는 건 나이와 무관하다. 대동맥 파열로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는 강태선 씨. 그는 70이 넘은 나이에 그 일을 겪은 후 비로소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됐다. 2010년에 그때 4월 달인가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이제 가족 이제 앉아서 식탁에서 먹는데 옆구리가 뭐 이게 따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근데 막 무척 막 아파 이제 막 아프기 시작해 이제 통증이 오는데 이제 그래서 방에 가서 이제 막 뒹굴었어요. 막 이제 아파가지고 어떻게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한테 119 좀 불러달라고. 5년 전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온 강태선 씨. 이미 그의 대동맥은 파열된 상태였다. 가족들한테 이제 그걸 죽을 좀 이제 그 준비하라고 가망 없다고 막 이제 살을 있을 때 보려고 다 왔었어요. 그리고 가정 우리 그 형제들 칠남매 뭐 그 우리 사촌들까지 다 왔어요. 막 얼굴 본다고 죽기 전에 본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감사하게 이제 선생님 만나가지고 참 수술이 이렇게 잘 돼가지고. 수술을 받고 5년의 시간이 흘렀다. 괜찮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은 괜찮아요. 건강히 잘 지내고 있어요. 운동도 이렇게 하시고 아침마다 여기서부터 이제 커지죠, 굉장히.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터진 부위, 파열된 부위죠. 그래서 배가 색깔이 피부 색깔이 이게 검붉게 변하고 거의 쇼크 상태로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수술이 잘 됐고 운동 열심히 대동맥이 찢어지거나 파열됐을 때 몇 분 혹은 몇 초라는 골든타임은 따로 없다. 그때부터 생사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긴장하셔가지고 그런가 보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건지는 해답은 정확한 진단과 빠른 대처뿐이다. 예를 들어 흉통으로 왔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게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응급실에서도 진단 지연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진단이 된다 하더라도 수술 준비하고 어떤 치료를 준비하기까지 오래 걸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은 거고, 대부분의 대동맥류 파열 환자들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반 정도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강태선 씨처럼 대동맥이 파열되어 병원에 실려오는 경우 1분 1초가 다급한 초응급 상태다. 그 이유는 병원에 오기 전 이미 환자의 절반은 사망하며 수술받은 후에도 절반은 사망한다. 사망률은 무려 80~90%. 생존율보다 사망률이 더 높은 병이다. 대동맥 질환은 하루 24시간 매일이 응급의 연속이다.
타병원 응급실에서 대동맥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이송되어 온 환자.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다. 이전 병원에서 보내온 환자 정보는 수술팀 모두에게 SNS로 전달됐다. 그리고 이제 다 팀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응급수술이 결정되면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심장혈관외과, 마취과, 영상의학과 의사들과 간호사, 체외순환사까지 담당 의료진들은 환자가 도착하기 전 수술장으로 모인다. 팀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병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수술도 해야 되고 시술도 해야 되고 가능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환자한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인지 가장 덜 침습적이면서도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상의를 해야 됩니다. 60대 후반의 남성 환자. 이미 응급수술은 결정된 상태다. 여기 우리 좀 이따 준비되면 바로 들어갈 거거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환자의 발. 한쪽 발만 차디 찬 데다 색깔도 까맣게 죽어있다. 다리가 이렇다는 건 혈관이 막혀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다. 이미 몇 군데 병원을 들러 검사를 했다는 환자. 문제는 복부 대동맥류 바로 밑에 있는 장골동맥이다. 이제 여기가 이제 우측 장골동맥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파열이 됐는데 다행히 피가 밖으로 새진 않고 그 안에서 이렇게 딱 굳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이죠. 한쪽 혈관은 막혀 엑스레이에서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가 혈전이 틀어막은 거죠. 우측 다리 쪽으로 다 혈전이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아주 조그만 혈관들도 다 막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혈전들이 완벽하게 다 제거될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여요. 만약에 혈전 제거들이 완벽하게 안 되면 다리 절단까지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 다리를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 그렇다면 환자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산에 가가지고 갑자기 이게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이제 의료원을 갔는데, 그 MRI 찍고 뭐 여느 거 다 했는데, 발바닥에서부터 새까매지는데, 그래가 촬영을 하니까 맥혔더라고요. 탁 맥혔더라고요. 이래 내려오면서 하나가 이상해졌고 하나가 이것만하게 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로 왔어요. 빠른 시간 내에 혈관을 뚫어야 환자의 다리를 살릴 수 있는 응급 상황. 수술장으로 의료진이 모두 모였다. 영상으로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확인했다. 먼저 대퇴동맥을 통해 가느다란 관을 삽입하여 문제의 부위로 접근해 나갔다. 혈관을 꽉 막고 있는 혈전을 꺼내는 것이 급선무. 송 교수는 커다란 혈전들을 찾아내 몸 밖으로 끌고 나왔다. 클램프 줘보세요 이제. 무릎 동맥을 막고 있던 혈전이 나오자 초음파 검사 결과 혈액은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됐어요. 다 뚫렸고요. 그 이제 밑에 무릎 밑에 혈관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거기는 조금 아직 혈전이 좀 남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약물 치료하면 대부분 녹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혈전을 꺼냈다고 시술이 끝난 것은 아니다. 터진 장골동맥을 지탱해줄 스텐트 도관 삽입술이 필요하다. 먼저 스텐트 도관을 정확한 곳에 위치시킨 다음 천천히 펴나가게 된다. 사람마다 키와 몸무게, 생김새가 다르듯 혈관도 길이와 모양, 상태가 각기 다르다. 때문에 돌발 상황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막히고 터졌던 혈관에 드디어 혈액이 돌기 시작했다. 수고했어요. 대동맥류를 치료하는 이들에게 응급은 고된 생활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지켰다는 자부심으로 이들은 그렇게 또 밤을 밝힌다. 사이춘 씨는 심장의 판막과 연결된 대동맥이 무려 6cm까지 늘어난 상태. 6cm. 판막에도 문제가 있다.
대동맥 판막에 역류증이 같이 있는 상태고요. 추후에 이 환자 젊기 때문에 특히 대동맥 박리증이라든지 대동맥류의 파열 이런 게 생기면 굉장히 응급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치료를 하는 거죠. 써봐요. 이 환자는 심장에서 나오는 대동맥이 늘어나면서 판막륜까지 늘어나 판막이 제대로 닫히질 않는다. 여기 보면은 이제 가운데 판막이 이렇게 있는데 역류가 이렇게 새는 게 Z가 이렇게 보이죠. 이 환자는 대동맥이 찢어지는 만성 대동맥 박리증이 나타나 2달 전 스텐트 도관 삽입술을 받았다. 하지만 시술 후에도 심장과 연결된 대동맥이 확장된 데다 연결되어 있는 대동맥 판막륜까지 늘어난 상태. 늘어진 판막이 제대로 닫히질 않아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대동맥 판막 역류증까지 발생했다. 이럴 경우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의 양이 늘어나 자칫하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치료를 위해선 가장 먼저 상행 대동맥을 인조혈관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때 인조혈관 끝에는 늘어진 판막을 대신할 기계 판막이 달려있다. 결국 인조혈관을 교체하며 판막까지 교체하고 이후 인조혈관에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관상동맥을 연결해준다. 이러한 3가지 수술을 합쳐 벤탈 수술이라 한다. 수술 전 약물로 환자의 체온을 내렸다. 심장도 멈추게 했다. 심장이 멈추면 의료진은 바빠진다. 혈관에 인공심폐기를 연결해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하게 한 다음 부풀어 오른 대동맥을 절개한다. 늘어난 대동맥은 인조혈관이 대신하게 되는데 인조혈관의 끝에는 기계 판막이 달려있다. 정교하고 미세하게 이루어지는 수술 과정은 집도의의 기술과 경험, 집중력이 수술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 관상동맥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혈관이다. 때문에 인조혈관에 구멍을 내어 오른쪽 관상동맥과 왼쪽 관상동맥을 이어준다. 혈관을 모두 잇고 난 뒤에 심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때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선 미세한 전기 충격이 필요하다.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다. 심장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체온을 정상 체온이 37도라고 하면 27도까지 내립니다. 그런 저체온 상태를 만들어 놓고 순환 정지, 그러니까 완전히 심폐기를 스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랬고 나서도 체온이 낮음으로써 복부에 있는 장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견딜 수가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저체온, 쉽게 얘기하면. 그러고 나서 대동맥 치환술이 다 끝나면 체온을 다시 정상 체온으로 올리고 그리고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과정이 다 끝나야 대동맥 수술이 완벽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급박한 경우죠. 굉장히 급해요. 그런 환자들이 수술하고 잘 살아나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뿐만 아니라 팀원들이 다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그런 환자들이 다 퇴원하셔가지고 외래로 오시는 경우 정말 의사로서의 보람을 가장 느끼는 때죠. 죽음의 카운트다운, 침묵의 암살자. 예방도 어렵고 증상도 없는 대동맥류는 늘 무서운 수식어를 달고 다닌다. 하지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건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의료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